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4장, 즉 101회 102개에서 출제됐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 중에서 내용이 없는 부분은 건설기계 각 분야별 혹은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102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수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BMPP, 즉 Barged Mounted Power Plant에서 우리가 부유식 화력 발전소, 뭐 이렇게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유식 화력 발전소.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자, 개요에는 어떤 에너지,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에너지의 어떤 사용의 증가가 많이 되고 있죠. 또한 지구온난화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그런 설비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에 의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또한 우리 해양의 여러 가지 해양의 에너지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BMPP라든가 혹은 우리가 또 세일 가스 이런 것도 결국 에너지가 되겠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해양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해양에 존재하고 있는 해양 자원 그런 부분도 개요에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BMPP, 즉 Barged Mounted Power Plant, 즉 부유식 화력발전소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2번이 여기에 BMPP가 제목이 되고, 여기에 결국은 BMPP가 무엇인가를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상동은 강을 이용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지 위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것. 그렇게 되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부유식 화력 발전소, 뭐 이렇게 우리가 대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육상 플랜트 건설에 비해 품질과 낫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 품질과 낫기를 개선할 수 있다. 장점이 되겠죠. 품질과 그 다음에 낫기를 개선할 수 있고, 플랜트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운수하기 때문에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동남아시아나 동서 지역의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도서 지역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우리가 공급하기 상당히 좋다. 또한 해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 반대와 테러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라든가 혹은 어떤 비상사태, 테러, 이런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BMPP는 세계 제1의 조선 해양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제작된 발전 설비로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석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떤 화석 연료가 되겠죠. 원자력은 제외하고. 그런데 이제 석탄이나 가스는 화석 연료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구에서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또한 원자력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일본에서도 결국은 방사능이 유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인체 해를 준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위험 부담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의 친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방법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방법. 설치 방법의 특징이 있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BMPP는 설치 지형에 따라 탄력적인 설치가 가능하다. 탄력적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를 않고 어떤 장소에든지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 결국은 부유 떠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대표적으로는 오프쇼어와 온쇼어가 있다. 그래서 종류는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오프와 그 다음에 온쇼어가 있다. 두 개가 있다는 거. 두 개가. 그래서 오프쇼어의 설치 방법은 전력이 필요한 해안가에 접안하여 운영 또는 원근해에 플로팅 조건으로 운영되는 방법으로서 현지 토목 작업, 지역 주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온쇼어는 설치 방법은 BMPP 제작 후 육상에 기시공된 더크 설비에 안착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오프쇼어는 이거는 바다에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이거는 육지에서 결국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배관의 감육에 대해서 살펴보죠. 배관의 감육. 자, 감육. 거기에 이제 계어가 있죠. 계어. 먼저 계어를 보시죠. 계어. 그래서 우리가 배관에 사용하는 부분을 언급했다. 배관의 어떤 용도. 특히 원전,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배관의 여러 가지 악조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또한 우리가 배관을 통해서 결국은 유체를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그 유체가 중요성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수십 킬로미터나 되고 제한적인 공간의 터빈이라든가 복수기, 열 교환기 등의 기기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다 보니 T자관이나 엘보 같은 컴포넌트가 설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관의 어떤 부품, 배관의 부품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결, 유체를 이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국은 배관의 감육, 그래서 웰시닝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죠. T자관이나 엘보와 같은 피팅유는 와류나 난류를 유발시켜 배관의 두께 감육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떤 인위적인 유체의 어떤 인위적인 유체에서 인위적인 어떤 상태에서 결국은 두께가 어떻게 되죠? 두께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발생하죠? T자관이라든가 혹은 엘보 90도나 뭐 어느 예각이나 둔각 상태 뭐 이렇게 구부린다든가 뭐 이와 같이 구부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두께의 어떤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체가 흐른다면 결국은 유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부딪히겠죠. 이 유체가 이렇게 방향이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부딪히면서 결국은 여기서 소용돌이가 일으키면서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배관의 감육 상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배관 감육 손실을 유발시키는 손상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은 침식 원인이 되겠죠. 어떤 것이 요인이 된가? 그래서 감육의 요인은 침식이 있죠. 침식. 침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식이 있고 부식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유동 가속 부식. 유체가 움직이면서 결국은 부식된 부분을 더 이렇게 약한 부분을 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서 어떤 흐름의 그 힘이 작용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감육이 발생한다. 그래서 원전에서는 배관의 감육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배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감육의 원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화학 플랜트라든가 하고 원자력 발전소 이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다음은 디젤 엔진 오일에서 디젤 엔진의 오일에서 첨가제의 종류와 기능, 첨가제의 종류와 기능. 자, 여기도 이제 계열을 먼저 써야 되겠죠. 계열. 그래서 디젤 엔진과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의 어떤 특징을 간단히 언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윤활유, 오일이 윤활유죠. 윤활유의 어떤, 기능을, 언급을 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감마작용, 마찰을 줄여주고, 냉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윤활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밀작용하고, 이런 것을 언급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서, 감마나 윤활 또한 기밀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열은 이제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디젤 엔진 오일의 첨가제의 종류 및 기능,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엔진의 요구 성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 하나 주시고, 엔진 오일의 요구 성능,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성능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적정한 점도가 있어야 된다. 점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물려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어떤 연해도 안 되고, 너무 물같이 돼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아주 반죽이 우리가 밀가루 반죽처럼 아주 이렇게 어떤 아주 부드럽지 못한 그런 상태가 돼도 안 되고, 상당히 중요하죠. 점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 안정성이 있어. 산화가 잘 안 돼야 되겠죠. 산화. 여러 가지 그 기관에 들어가서 녹을 유발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엔진의 수명이 줄어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정 분산성이 좋아야 돼. 청정 분산성. 그래서 깨끗하게 그것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뭐죠? 네 번째는 부식 및 마모 방지성 위험. 부식이 되고, 그 다음에 마모. 어떤 부품을 빨리 마모를 촉진시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윤활유의 기능에도 감마작용, 즉 마모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첨가제를 갖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디젤 엔진 오일에서 첨가제 종류와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본론에서 의미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첨가제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정분산제가 있죠. 청정분산제가 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나? 슬러지 카본 연료나 엔진 오일의 일부가 산화되어 발생하는 슬러지를 유중에 분산시켜 엔진의 내구 수명을 영향을 미치는 퇴적물이나 마모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엔진 오일의 일부가 산화되어 발생하는 슬러지를 유중에 분산시켜서 내구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퇴적물이나 마모를 억제한다. 슬러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은 여러 가지 물질이 발생하겠죠. 거기에 대한 찌꺼기를 분산시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산화방지제가 있어요. 산화방지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모방지제. 이것도 넘어갑니다. 마모를 우리가 잘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점도질수 향상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효율과 그 다음 마찰과 다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잠깐 보죠.
멀티그레이드 엔진 오일은 저온에서 점도가 마이너스 20도에서 측정하는 저온상에서 규격의 범위 내에 있고 한편 100도에서 측정하는 고온상에서는 점도로 규격 범위 내에 있다 해서 멀티그레이드 엔진 오일. 그래서 우리가 SA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엑스레이 10번, 20번, 30번, 40번.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겨울에 쓰는 엔진 오일과 여름에 쓰는 엔진 오일이 다르겠죠. 여름에는 약간 좀 이렇게 끈끈한 정도가 좀 커도 상관없겠죠. 그만큼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용융이 돼서 이렇게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아주 그 엔진 오일이 끈끈하면 문제가 되죠. 더 굳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SA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넘버로 부여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염기성 금속 화물. 염기성 금속 산화물. 이것도 우리가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고 화합물이죠. 산화물입니다. 화합물.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찰 조정제. 마찰을 우리가 어떤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찰 조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7번은 뭡니까? 녹방기제.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내용들이 있죠. 아까 여러 가지 나왔던 것들 저기에 언급했던 염기성 금속 화합물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외우려면은 힘이 들고 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생각해서 쓸 수 있도록 금속 불활성 화재 이런 것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금속 불활성 화재.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유동점 강화제. 유동점 강화제. 이거 두 개는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소포제. 앞에서 있는 마찰이라든가 조정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익히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생각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타이어식 건설 기계에서 공기압이 타이어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공기압이 타이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개요를 써야 되겠죠, 개요. 자, 우리가 건설 기계에서도 어떻게 되죠? 타이어식과 무한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타이어식하고 그 다음에 무한궤도식에 대해서 특징을 잠깐 여기서 언급을 해준 것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어의 어떤 상태, 공기압의 어떤 상태가 뭐 어떨 때, 이렇게 많이 있을 때와 작을 때에 그런 것을 여기서 간단히 언급해 주면 좋겠죠,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엔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엔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도 언급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공기압 타이어의 그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의 마모 및 주행 안정성, 그렇죠? 중요한 워드가 되겠죠? 연비, 타이어 파손 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주행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죠? 타이어가 바람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변에 그 어떤 충격이 바로 차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또한 그만큼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되죠? 연비하고도 관계 있죠. 연비가. 그래서 바람이 너무 없으면 자동차가 잘 안 굴러가죠. 그 다음에 타이어 파손. 타이어의 어떤 파손하고도 연관이 있다. 수명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결국 공기압 타이어 수명에 미치는 영향, 타이어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이 보면은 공기압 대비 타이어 공기압은 30% 감함 시 소형 자동차 3%까지 연비가 감소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 설명. 그래서 결국은 공기압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비교 설명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형차 1500cc, 1500cc는 어떻게 됩니까? 공기압을 30% 줄여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3%의 어떻게 됩니까? 연비가 결국은 관계가 있다는 거. 연비와 관계 있다는 거. 그래서 공기압을 3% 감압 시 소형 자동차는 3%까지 연비가 감소된다. 그래서 중형 자동차는 2000cc 대형 자동차 2500cc는 2.7%까지 연비가 감소된다. 그래서 규정 공기압 대비 타이어 공기압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대비해서 공기압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또한 공기압이 낮은 채 주행하면은 접지 면적이 커져 그만큼 저항이 증가하고 핸들이 무겁고 그렇죠? 연비도 나쁘게 되며 반대로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은 접지 면적이 줄어 제동 성능이 떨어지고 차가 튀는 듯한 승차감을 느끼게 되므로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력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 약간씩 여러 가지 온도 때문에 변하죠. 그래서 겨울에는 수축이 되니까 타이어가 정상압보다는 약간 압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죠? 주변 환경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팽창하죠. 그래서 결국은 카센터에서 그 공기압을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언급을 해주고 바라고 그다음 타이어 공기압의 외부 온도 방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통상 1개월에 1ps 정도가 자연적으로 감압되어 3개월이면 규정압의 10%가 감압된다. 그래서 타이어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외부 온도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외부 온도. 어떤 외부 온도에 따른 타이어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그것을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의 어떤 세 번째는 타이어의 공기압과 그 다음에 타이어 수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언급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추가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래프가 한번 봅시다. 타이어 공기압. 그래서 공기압이 40, 60, 80, 100, 120% 이렇게 공기압의 퍼센트로 나와 있죠. 수명이 나와 있죠. 20, 40, 60, 80,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일 때가 가장 어떻게 되죠? 수명이 좋은 상태가 됩니다. 공기압이 100일 때. 그리고 이제 적은 공기압이 적을 때와 가다할 때는 어떤 게 되죠? 떨어지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참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건 같은 경우는 결론을 언급을 해준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타이어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건설 장비에서 주로 우리가 기동성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일의 어떤 원활성, 효율성, 작업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이 되지만은 결국은 타이어의 어떤 공기압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언급을 이렇게 결론에서 해주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1번과 2번과 3번에서 설명했던 외부 온도라든가 타이어 공기압의 수명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의 어떤 규정치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어떤 그런 부분을 결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설기에서 타이어와
그 다음에 또한 무한궤도식 있죠? 무한궤도식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타이어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답안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은 뭐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